다음으로 이제 부당 해고와 구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업장에 뭐 노무지휘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채용을 하고 근로자들을 종류 처분을 하는 이런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리를 너무 사용자한테만 한다고 하면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부당 해고다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업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뭐 부당 해고라는 구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해고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당해 구제 신청 사건이 되는 거고요. 부당 여부,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한 여부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서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유에 대한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과 시기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에 대한 정당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절차적 정당성은 징계 절차에 대한 취업 규칙에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소집해서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소명 기회에 대한 일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그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셨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위반이 돼서 다시 이거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다시 그 절차를 준수하셔서 해고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기적 정당성 같은 경우는 뭐 산재 기간에 해고할 수 없고요. 육아휴직 기간하고 이런 경우는 절대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해고 금지 기간 동안 해고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절차적 부분인데 27조에 보시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이제 해고라는 처분은 함에 있어서는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해고로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분들하고 뭐 의사소통하거나 이 근로자와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몇 번씩 한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해고 처분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면은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실제로 그 대표자하고 이제 그 해고 근로자하고 두 분이서 이제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사업을 키워서 한 10년 정도, 12년 정도 된, 업력이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한 이제 14~15명 정도 해서 채용을 해서 좀 아무래도 기업을 좀 성장시켜 놨는데, 아무래도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세분화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 담당하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했는데 회계 담당하는 직원분께서 사용자한테 그 대표이사한테 와서 좀 회계가 좀 이상하다라는 어떤 제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보한 결과 알아보니까 그 초창기 때 같이 했던 그분께서 회사 돈을 좀 횡령을 한 정황을 발견을 한 거죠. 금액도 꽤 컸습니다. 근데 대표자께서 우선은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해서 갔는데 그분이 이제 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또 이제 그 회사 돈에 또 손을 대서 그냥 나가라고 한 거죠. 그걸 아는 순간 대표이사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개월 28일쯤 지났는데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그 문서가 날라옵니다. 땡땡땡 근로자가 부당구제 신청서를 접수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라는 형태로 이제 문서가 온 거죠. 그 대표이사는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나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해고 통보까지 오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게 됐죠. 해고를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그런 사정인데 어떻게 뭐 정신 있겠습니까? 당장 나가라고 했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지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그러니까 이 부당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부분에서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에 사유적으로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다 정당성을 지켰지만 이 해고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아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아서 그런 근로자한테도 합의금으로 뭐 5~6개월치 임금을 줘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에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담당자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해고라는 처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특히나 해고에 대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가 발생이 되면 부당구제 신청서를 노동위원회 대부분 접수하시게 되고요. 각 도마다 노동위원회는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초심을 거쳤을 때 결국은 노동위원회 판단은 뭐 저희가 50대 50 판단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100 아니면 0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각 인용 결정이 난 쪽은 이기는 거지만 기각 결정이 난다고 그 반대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발생이 된다고 하면 노동위원회로 갈 수도 있지만 민사법원의 해고 부여 확인을 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3심 절차를 통해서 대법원으로 가는 거고요. 노동위원회를 거친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노동위원회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당연히 이제 진쪽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이긴 쪽에서는 이제 보조 참가인으로 해서 행정소송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고 예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해고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그 근로기준법 23조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요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수당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고도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해고든 징계해고든 경영상에 의한 해고든 어쨌든 법률상의 해고 제외가 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근로자한테는 해고 예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30일 전에 예고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로부터 30일 이후에 해고 처분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헷갈리시는 게 해고 예고를 했으니까 해고가 정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법률상에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가 선택 권한이 있는 거고요.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5월라고 하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만약에 15일간 예고하고 15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0일분의 통상임금 다시 지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 수당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1인에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해고에 대한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나의 근로자에 대한 어떤 위험성,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어떤 보상 차원에서 가입하는 일종의 공적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라고 해서 업무상 재해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요. 휴업급여라고 해서 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일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양을 해서 치유를 다 했는데 만약에 낫지 않다,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신체의 정신적 유치성 차이가 남은 경우에는 1급에서 3급은 연급, 4급에서 7급은 연급 또는 일시금을 선택을 하고 8급 이하는 일시금을 해서 장애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급여는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고요. 생명보상연금 같은 경우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는 폐질 등급, 이 폐질 등급은 좀 장애 등급하고 조금 상이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보상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장애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재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병원을 먼저 데려가야겠죠. 병원을 통해서 산재 신고를 하고요.
예전에는 그 산업재해 조사표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이제 산업 안전 예방과에 이제 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가름해서 근로복지부에서 통보를 받아서 산업재해 조사표가 보고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산업재해 조사표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산재 발생부터 통상적으로 30일 내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용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 신청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고요. 산재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제2조사를 통해서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요양 결정을 하겠지만, 사고에 해당된다면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체를 거쳐서 요양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불승이 난 경우에는 근로자분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승인 처분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만 사용노속 관계에서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계약 체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어떤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담당 직무, 일하는 장소, 일하는 요일 및 시간, 그리고 휴일, 임금, 연체급 휴가, 수습지도, 퇴사, 복무규율, 노동관계 동영상, 계약 체결 일자 등등을 근로조건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가 있고요.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보시면, 잠시만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의무, 서면 명시 의무죠,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 주일, 연체급 휴가에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이유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보시면 해당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근로자한테 교부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서명을 좀 받아두셔야 된다고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된 근로조건에 위반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취업 목적을 거주로 변경한 것은 사용자는 귀형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제19조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보시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 안에서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보통 민법상의 그 계약에서 무효 같은 경우, 일부 무효 같은 경우 전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부 무효로 봅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상의 그 해당 그 원칙을 갖다 하면은 근로계약이 없었던 대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그 부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연체급 휴가를 15일인데 10일만 주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15일로 바뀌고요. 10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근로계약 내용 중 금지된 사항인데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당신이 A라는 행위를 했을 때 B라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또 그리고 조금 잘못 알아두신다고 하면은 그럼 근로자한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돼도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대상은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어떤 근로계약에 대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전차금 및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의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계약 작성 시 금지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습, 시용, 채용 내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습하고 시용에 대한 것은 법적인 해석은 좀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한 후에 수행 능력의 배양, 습득을 위한 기간을 설정한 것이고, 시용은 정식 채용, 본 채용 이전에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에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채용 내정은 다들 아시다시피 본 채용 이전에 채용될자를 미리 결정해서 두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들 이런 어떤 이런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고 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하고 시행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어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통상의 근로관계 해지보다는 좀 폭넓게 인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해고를 할 수 있지만 수습하고 시용에서 사용 중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회통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좀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이나 시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본 채용 거절은 해고와 당연함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노동위원회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수습 기간 중에 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해고 예고의 예외였었습니다. 근데 해고 예고에 대한 제도가 뭐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이라든지 뭐 계절적 업무에서 3개월 미만으로 채용된 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통일화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수습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개월을 설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수습기간 만료 통보일, 그러니까 3개월을 꽉 채워서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한다고 하면 시적으로 이 사람한테 해고기 때문에 해고 예고가 적용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한 달 전에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수습이든 시용이든 좀 통상적인 3개월보다 좀 짧은 기간으로 해서 이 해고 예고에 대한 부분도 좀 유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2개월, 2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특정일이라든지 그래서 총 3개월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이제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휴일, 그다음에 휴가에 대한 부분. 이 휴가에 대한 부분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상에 이렇게 연체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60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보시면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계급 휴가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연차계급 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제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서 작성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 직접 정해서 획일적으로 근로조건을 관리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는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라든지 임금 결정 방법이라든지 근로자의 식비 작업 부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안전보건 관련된 사항, 노동보호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 취업규칙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취업규칙을 신고한다고 하면 수정에 대한 부분, 반려처분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가져와라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서 잘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